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동을 느끼는 장면도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저건 뭐야 이러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하늘 보시면 그 구름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거기다가 예쁘죠. 이 해질녘에 그 햇빛 내려가는 것과 구름의 그 콜라보 기가 막힌데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의 감동 한번 느끼면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자, 오늘은요, 건강 리모델링 준비했는데요.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 여름에 더 주의해야 하는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고요.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참혹한 현장에 출동한 후에 이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실종 열흘 만인 지난 20일에 숨진 채 발견된 모 소방서 소속 A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이후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고요. 한 매체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또 다른 소방관 B씨도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다가 최근에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확한 원인이라는 것은 하나로 말하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건 소방관들이 일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울증의 큰 계기가 될 수 있고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게 트리거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그리고 참사 현장에 자주 투입되면서 그 추후 관리, 현장에서의 경험한 기억들을 어떻게 치유해주고 관리해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지난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만여 명 중에 3,100여 명이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소방관은 약 4,400여 명, 우울증을 겪은 소방관도 약 4,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 우리도 그분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텐데 네. 정작 이 소방관들의 심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는 겁니까? 일단 그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대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 체계를 소방청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편의성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 전문 소방관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외부 소방 상담사한테는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어려운 점을 물어본다 하거나 이게 그러면 교감이 잘 안 되니까 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적 공감대를 형성한 동료라고 한다면 사실은 또 보통 일반 사람들 외부에서는 모르는 그 소방관들만 느낄 수 있는 현장의 그런 고충들을 꼭 같이 라포를 형성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서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런 소방관들이 자신의 안전을 돌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절실하다는 지적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숨진 소방관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국가적 집단적 트라우마를 온전히 마주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심리지원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사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고맙습니다 할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그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 산재 사망자 287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에 이어서 또 하나의 마음 아픈 소식입니다. 산재 사망자 287명. 이게 올 상반기에만 집계된 숫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하반기 집계 안 들어간 숫자 이거고요. 업종별로 좀 보겠습니다. 건설업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6% 증가했어요. 138명인데요. 전체 사망자 중에 절반에 가까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사망자 수도 67명, 또 건물 종합관리 위생 유사 서비스업이 포함된 기타 업종 내 올 상반기 사망자 수가 82명입니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를 기업 규모별로도 나눠 보면은요.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176명, 전년 동기 대비 21명이 증가한 거고요.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30명 감소했던 5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상반된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갈수록 우리가 어떤 산재 사망이라든가 점점 문제성을 인지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갈수록 그 영세 사업장과 대기업 이런 것들이 간극이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업장보다도 작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일단 노동부 측에서는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뿐만이 아니라 근로도 가장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 기술 지도도 집중해서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달 23일부터 사고 위험성이 높은 2만 6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밀착 관리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또 시민들이 영세 사업장 재해 위험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하고 그럼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안전 관리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빌 게이츠와 회동입니다. 네, 21일인 어제죠. 이재명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의 이사장을 접견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빌 게이츠 이사장이 3년 만에 한국을 찾았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30여 분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글로벌 보건 협력, AI 미래 산업,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이 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AI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정부도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보건 증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맞아요. 게이츠 이사장이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재단 출범 25주년 기념해서 이 모든 재산과 재단 기금을 20년 안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본인이 언급하면서 2천억 달러 가량의 자산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 보건 분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라고 소개를 했고요.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사망자 수를 연간 20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사이언스 제품을 얘기했어요. 한국의 바이오사이언스 경이로운 수준이다 얘기를 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복지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해서 기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은 조금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앞으로 좀 가서 만나서 대화 잘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잘 대화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업은 어느 정도 크면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네. 이 국가, 나라도 어느 정도 이 나라가 커지면 세계 속에서의 그 책임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일치가 돼서 좋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 상생 페이백 시행입니다. 네, 이게 9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가 늘어난 국민에게 최대 30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사용한 카드 금액이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더 늘어난 경우에 증가한 금액에서 20%를 석 달간 월 최대 10만 원씩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건데요. 쉽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제가 지난해 월 평균 다달이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달 9월부터 1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만 원 더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만 원에서 이 20% 해당하는 2만 원을 돌려받는 건데 그거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10월 달에 뭐 130만 원 썼다 하면은 100만 원에서 130만 원, 30만 원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30만 원에 20%니까 6만 원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어야 올해 돈을 좀 더 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더 쓴 부분에 대해서 더 준다니까 어쨌든 하여간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3개월간 상생 페이백? 네.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럼요. 만 19세 이상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 등록증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2024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작년에 얼마나 썼는지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신청은 오는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밤 12시까지 상생 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 인증 후에 소비 실적과 또 페이백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요.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가까운 은행 영업정 등에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란 말이죠. 그렇다는 건 관련한 앱을 다운받아야 이걸 쓸 수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네, 그래야 그 앱 들고 가서 시장 가서 또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회원 가입 앱 받아서 거기서 하시면 되고요. 올 9월 소비 증가분은 10월 15일부터, 10월분은 11월 15일부터, 11월분은 12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 지급된 상품권은 전국 13만 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상품권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생 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상생 소비 복권도 시행을 하는데요. 응모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 페이백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카드 결제액 5만 원 하시면 5만 원당 복권 한 장 주어지고요. 최대 10장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첨 통해 가지고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씩, 2등 50명에게는 각 200만 원씩 포함해서 총 2,025명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10억 원 규모의 상생 소비 복권 혜택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까 살림살이 얘기하셔가지고 작년보다 안 나아진 것 같아서 저는 더 아껴 쓰자 했는데 그러게. 저 같은 사람 이제 더 쓰라고 그렇게 다음 달부터 이제 조금 더 써서 환급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먼저 하게 되는 거 보니까 더 쓰라고 이렇게 돈 도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 소비 촉진의 일환인 것 그쵸.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소득 구간은 상관이 없나 봐요. 뭐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이나 네. 아니면 뭐 5천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 똑같이 해서 오. 어쨌든 더 쓰면 네. 더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주겠다 네. 이런 거군요. 이 소비 촉진의 일환이네. 저부터도 일단 다음 달에 좀 더 쓰자. 네. 그래서 돌려받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문다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8월 하순에 접어들었는데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질 않는데요. 더위에 더해서 불안정한 대기와 수증기 유입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여주가 36도, 구례가 36.7도 등 곳곳이 35도를 웃돌면서 매우 무더웠는데요.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수도권을 포함해 폭염경보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상승한 기온과 계속 유입되는 수증기로 인해서 영남은 5에서 60mm, 호남 동부는 5에서 40mm, 제주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지역별 강수 차이가 큰 데다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33도, 강릉과 대전이 35도, 대구가 36도로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푹푹 찌는 더위겠습니다. 주말에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고 무덥겠고 토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와 제주에, 일요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중북부와 충북, 영남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취업 걱정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직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특별한 학과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인데요. 어떻게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청년 취업난이 길어지며 졸업장을 손에 쥐고도 사회로 나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20대는 42만 명을 넘어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곳의 풍경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 문이 열리고요. 학업과 경력을 함께 쌓을 수 있다는데요. 미래를 앞당기는 이 특별한 제도를 지금 공개합니다. 학업과 경력을 함께 쌓을 수 있다는 제도의 실마리를 알아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학대학교 2학년 AR 소프트웨어학과 조한별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가 아니라 회사를 가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가 아니라 회사를 간다고요? 여기가 제 회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니,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과연 어떤 회사길래 대학생이 당당히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고 지금 다닌 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그녀는 대학생이자 어엿한 사회인이라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걸 통해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100%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별 친구처럼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로 입학하게 되면 입학과 동시에 취업할 회사가 결정된다는데요. 교육부에서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바로 채용할 수 있어 좋고 대학은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덜어주니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반응이 뜨겁다네요. 저희 회사는 국제공인시험소로 각종 업체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어떤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 시험을 보는 회사입니다. 네, 국내외의 모든 인증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입학과 동시에 1년 동안 이론과 실무 교육을 집중적으로 익힌 후 2학년부터는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데요. 지금 2학년인 그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풋풋한 신입사원입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라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워야 되니까. 취업과 동시에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데요. 이 공간이 참 특이하죠. 여기는 10m 챔버이고 문을 닫으면 전자파 차폐가 되어서 제품의 온전한 전자파를 측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뢰가 들어온 전자기기의 전자파 수준, 바로 이곳에서 꼼꼼히 측정됩니다. 방학 기간에도 부지런히 현장을 지키는 그녀. 방학에도 일과 학업을 이어가야 한다는데요. 막상 다녀보니 어떤가요? 고등학교에서는 저랑 저희 언니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처음 들어보았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신기해하고 월급 받는 걸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취업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에 되게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경력을 쌓으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게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실 그 인력난에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내용을 보니 너무 좋은 제도라 저희가 오늘 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같은 분야의 이제 중소기업 연계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그 전공하고 또 사회에 있는 회사하고 아주 적합한 그런 그 분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한편 또 다른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현장을 만나보기 위해 대전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방학에도 학업에 매진하는 이들 모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대학원 과정 학생들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교실. 이들이 듣고 있는 수업은 무엇일까요? 학예방학하고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반도체 관련한 정규 수업 외에 비교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이제 반도체 공정을 수행을 해보고 또 그 결과물까지 이제 최종 분석하는 그런 좀 실무 중심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입학생이 꾸준히 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조기 취업 계약학과 대학원 과정은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학과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우리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배우고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 100여 개의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의 지원을 받아 현재 12개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 역시 실무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지금은 어떤 실습이 한창일까요? 이건 지금 저희가 실제 제작한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인 특성을 지금 확인하는 장비고요. 중소기업들은 이제 투자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런 고가 분석 장비 등을 도입해서 활용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이런 장비를 구축을 하고 저희 교육에도 활용하면서 기업도 연구개발에 활용을 하니까 서로 좋은 일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이제 권역 내 대기업에서도 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과정에서도 학비 지원은 기본이고요.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 아무래도 학비가 거의 부담이 되지 않고 그리고 생활비까지 자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조기 취업 계약학과랑 이제 기업과도 미리 컨택이 돼서 취업이 된다는 점이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곧바로 정규직을 보장받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선 어떤 선발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학생 선발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이 신입사원을 평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학생들의 잠재력을 위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짧은 면접 기간에 다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한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라이즈 체계, 즉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제도는 이런 흐름 속에서 지역과 대학, 그리고 지역 산업에 우수한 인재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취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며 지역 산업은 활력을 얻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내일을 책임지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취업이 고민인 청년이라면 취업난을 뚫는 이 새로운 해법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4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우리 건강 한번 챙겨보자고요.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경 수학인외과 전문의와 개구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네. 이 두 분 때문에 늘 금요일이 더 행복해져요. 그 여행, 휴가들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 네. 휴가지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맛나는 음식 아유,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기억나는 음식 있습니까? 휴가지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아. 근데 뭐니 해도 아무리 맛있는 산해진미가 있어도 결국에 마지막은 뭐다? 라면이다. 라면이다. 라면으로 라면, 마무리를 라면. 해줘야 휴가 무식이 마무리가 죽인 되는 것 거예요. 같아요. 맞아요. 탄수화물. 네. 저도 면 좋아해서 저는 날씨 한창 더울 때 먹었던 그 시원한 살얼음 있는 냉면. 냉면. 물냉면. 맛있지. 그거 한 그릇이 너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해진미를 먹어도 또 디저트가 있잖아요. 그럼요. 커피하고 또 이렇게 빵하고 빵. 이렇게 그 맛있네. 행복해.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보니까 이게 밀가루 음식을 또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요즘 그 당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못 드시는 음식이에요. 맞아요. 지금 방금 나온 이 음식들이 다 당뇨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시면서도 스스로 파악하셨잖아요. 이거 당연히 안 좋겠다. 여러분들이 언급하셨던 뭐 빵이나 아니면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면이나 또 밥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더운 날에 아이스크림도 많이 드시잖아요.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들이 사실은 정제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즉시 기분이 좋아지긴 하죠.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은 다른 말로는 나쁜 탄수화물이라고도 하거든요. 혈당이 올라간다. 요즘 이제 혈당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혈당 다이어트, 혈당 스파이크 이런 말이 많은데 사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고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혈당의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늘 과했을 때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음식들이 워낙에 혈당을 빠르게 또 과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혈당이 이렇게 정상적인 수준보다 이렇게 높게 계속 유지가 되고 지속되는 그런 질환을 바로 당뇨병이라고 하죠. 당뇨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요, 이 췌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계속 인슐린을 이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질환이죠. 제2형 당뇨병은 조금 다른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보통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못해서 생기는 이제 그런 당뇨병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는 당뇨병은 사실 90% 이상이 바로 이제 2형 당뇨병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제2형 당뇨병은 식생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현대인들 또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때문인데 고단백, 고지방 식품에 고열량 식단을 많이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제2형 당뇨병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있죠.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이 이 당뇨 있는 분들은 더 견디기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몸속의 날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이 혈당이거든요. 안 그래도 내가 좀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당분이 높아진 것 때문에 혈액의 점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좀 더 찐덕찐덕해지는 거죠. 근데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탈수 현상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찐덕거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이 혈액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순간에 그 사이에서 피떡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장혈관을 막게 되면은 관상동맥 질환, 대표적으로 뭐 심근경색증이 생길 수 있고 뇌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과 같은 이제 뇌졸중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여름철에 더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당뇨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보통 증상이 없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인데 사실은 당뇨병도 증상이 있습니다. 당뇨병 하면은 보통 3다 증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다 증상. 우리가 이제 제주도는 삼다도. 당뇨병은 3다 증상. 3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많다는 얘기겠죠. 자, 제일 먼저 이제 꼽을 수 있는 거는 다음, 다식, 다뇨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이 먹고 많이 또 소변을 보고 또 많이 이렇게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건데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속에 혈관에 혈당이 많으면 이렇게 피가 끈적끈적해진다고 앞에서 들으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겠죠. 그걸 희석시키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물을 또 많이 드시게 되는 다음이 이어지면 그 다음번에는 소변량이 저절로 늘겠죠. 그러니까 다 요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많아진 소변으로 또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당뇨라는 말 자체가 당이 소변으로 나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원이 자꾸 밖으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니까 우리 몸은 자꾸 공복을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공복을 느끼게 되고 또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다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당뇨병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3다 증상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뭐 아무래도 에너지원이 다 빠져나가니까 뭐 체력이 저하되고 또 시력이 감퇴가 되고 또 피로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건강검진하고 이럴 때 피검사하면 공복혈당하고 당화혈색소 수치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 당뇨이신 분들한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이거든요. 이걸 체크하는 이유는 사실 공복은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혈당이에요. 그럼 생각해보면 들어온 게 없으니까 혈당도 제로여야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는 언제든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게 없어도 기본적으로는 인슐린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혈당을 유지하게 해줘요. 또 식후에도 음식을 먹었으니까 혈당이 막 치솟기만 하면 위험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인슐린의 기능이라서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의 혈당을 보는 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인슐린의 기능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예요. 근데 이건 직접적이진 않죠. 간접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당화혈색소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혈색소는 이제 헤모글로빈 많이 들어보셨죠? 앞에 당화가 붙었잖아요. 혈당 할 때 같은 당이에요. 당이 붙어있는 혈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면 혈색소에도 당이 붙으면서 변성이 이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성된 혈색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게 당화혈색소인데 이걸 보는 이유는 지난 3개월간의 혈당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복혈당이나 식후 2시간 혈당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적으로 3개월 동안의 혈당이 얼마나 잘 유지됐는지를 볼 수 있는 당화혈색소가 있어요. 체중으로 따지면 아침마다 매일 체중 재시는 분들은 공복혈당을 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것 말고 아예 체성분까지 확인하는 거죠. 나의 3개월 동안의 운동 습관과 식습관 같은 걸 확인하면서 근육량, 체질량까지 확인하는 게 당화혈색소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당뇨병 하면은 그 자체보다는 합병증이죠, 합병증. 그렇죠. 다들 뭐 합병증 너무너무 무서워하시잖아요.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죠.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허혈성 뇌질환 또 그다음에 뭐 간암 이런 무서운 질환들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55%나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합병증까지 유발하는 이 당뇨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자기 혈당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관리를 해보시고 앞에서 방금 우리 민혜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당화혈색소 이게 이제 정상 범위는 5.6% 이하가 정상인데요. 6.5% 이상이면 당뇨로 보통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5% 넘지 않도록 그리고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건 고혈당,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고혈당이 정말 생기지는 않는지 이런 합병증으로 가지 않는지 잘 늘 체크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이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결국 이제 고혈당은 말 그대로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고혈당이라고 해서 그게 곧 당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고혈당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결국은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혈당이 많아질수록 혈관이나 신경의 염증 반응이 많이 조장되기 때문에 결국은 혈관 손상 또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합병증 발생 비율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고혈당 주의해야 되고 뭐 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고혈당 이외에도 혈당 스파이크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음식을 먹고 혈당이 갑자기 빠르게 치솟다가 또 역반응에 의해서 확 떨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방금 고혈당 안 좋다고 하셨고 우리가 저혈당이 위험한 것도 알잖아요. 혈당 스파이크는 순식간에 고혈당과 저혈당이 함께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당뇨를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시면 그만큼 인슐린이 계속 쥐어짜내지고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을 불러오면서 결국은 당뇨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점심을 탁 먹고 나서 졸음이 막 오고 하면 식곤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점심 먹고 탁 졸리면 야, 나 혈당 스파이크 제대로 맞았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혈당 스파이크가 왔다라는 표현이 좀 저도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떨 때 혈당 스파이크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항상 혈당 스파이크란 말이 요새 너무 많이 네. 언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자기 먹은 건 자기인데 마치 혈당 스파이크한테 모든 나쁜 걸 다 이렇게 주가 씌우는 듯한 그런 그 느낌도.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진짜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제가 기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식후 1시간 뒤에 혈당을 쟀을 때 그 공복일자 비교했을 때 50mg/dL 이상 크게 차이가 난다던가 아니면 식후 2시간 혈당이 보통 이제 126 이하여야 되는데 140 이상이면 이제 이상이라고 보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150, 160mg/dL 이상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혈당 스파이크를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희경 씨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 혈당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의심 증상 보시죠. 1. 식사를 한 후 극심한 식곤증과 피로가 몰려온다. 2. 식사를 한 후 집중력, 판단력이 저하된다. 3. 식사를 한 후 어지럼증이 느껴진다. 4. 식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복감이 든다. 5. 당질이 많은 식사를 했을 때 그 정도가 심해진다. 저 혹시 이 중에 희경 씨 느끼는 증상 있어요? 큰일 났다. 다예요? 4개예요. 네 개? 네 개. 지금 3번 빼고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에? 그래요? 저도 이재원 2개. 두 개. 1번. 저는 그게 졸려요. 밥 먹은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집중력, 판단력이 저하된다. 이거는 밥 먹고 나서뿐이 아니고 늘 그런 거. 노화에 의한 네, 노화인 걸로. 저도 한 2가지 정도거든요. 저는 식사를 한 후에 식곤증, 피로가 몰려오는 거랑 당질이 많은 식사를 했을 때 그 유독 증상이 더 심해요. 그래요. 더 그래요. 그쵸. 저 그 정도? 음. 요거 그럼 이 중에 몇 개가 해당되면 예. 혈당 스파이크 의심해 볼 수 자, 있어요? 여러 그 답들이 나왔는데요. 자, 5개 중에서 3개 이상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인 아나운서 피해 가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예, 자, 그다음에 4개를 넘어간다. 우리 네. 희경 씨처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뇨병은 혹시 아닌지 어떡해. 검사를 빨리 가서 좀 받아보시는 게 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식사 후에 혈당 올라가는 거 너무 당연하죠. 우리 몸에 네. 들어왔을 때 영양분이 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게 바로 혈당이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너무 높이 올라가고 또 그런 증상들이 좀 느껴지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당뇨병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또 우리 몸이 해쳐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당뇨병이라는 게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하느라고 애쓰는 모습을 그쵸. 주변에서도 보는데 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질병관리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적정 체중 유지하고 적정한 몸매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 이 뱃살 둘레, 복부 둘레가 90cm, 여성인 경우에 85c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운동하셔야죠. 근데 일단 내가 즐길 수 있는 재미난 운동으로 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하시는데 가능하면 그래도 월수금 뭐 화목도 이렇게 정해서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 한 번 운동하실 때 30분 이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이 못하고 있는 네, 것처럼. 저는 2번 하기도 벅차요. 그럼 제가 잠깐 퀴즈 한번 낼게요. 지금 딱 좋은 생활 습관 얘기해 주셨는데 식단과 운동. 자, 당뇨 예방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아, 이거는 식단일 뭐. 것 같아. 맞아. 어. 네. 아니 근데 식단도 중요하지만 제 경험상 보면 확실히 뭘 먹은 다음에 바로 산책 나가서 을 하면 한 30분 이상 걸어주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죠. 이 운동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운동 중요한데 저희 집에 당뇨병 환자가 또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무조건 식단입니다. 식단이야, 이건 식단. 정말. 역시 경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고 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둘 다 중요하겠지만 식단 7, 운동 3 정도 비율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를 잘 관리하거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탄수화물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기름도 좀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선으로, 그러니까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이나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생선과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음식의 질도 중요하지만 음식의 양도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적정량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당뇨병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네.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먼저 하루에 한 7, 8시간 숙면 취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피해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보다 또 중요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정기적인 검진 통해서 위험 인자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좀 더 이걸 관리를 하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 알아봤고요. 또 운동 3 있잖아요. 네, 이제 네. 운동 알아봐야 될 텐데 민혜연 선생님이 좀 알려주세요. 우리 희경 씨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와서 한번 볼까요? 제가 아무래도 아까 검진 위험했잖아요.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체 운동 할 건데 하체 운동 생각하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실이나 좁은 공간에서도 의자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초 준비를 위해서는 제자리 걸음으로 몸을 좀 덜 건데요. 5번만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넷. 5번. 자, 몸이 조금 워밍업이 됐으면 이제 편하게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네, 의자 우리 그냥 이렇게 앉으시죠? 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렇게. 또 한 번 앉아볼게요. 이렇게. 네, 몸을 약간 손이나 또는 등받이 같은 데 기대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 체중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분이라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빠르게 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반복하면서 하시는 게 좋은데요. 나는 그래도 운동 좀 할 줄 알아 하시는 분들은 깊숙하게 앉기보다는 조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서 엉덩이 끝이 의자 끝에 살짝 닿는 정도로 스쿼트 하듯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 자, 제가 희경 씨는 오늘 조금 당뇨 의심된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앉다가 엉덩이 10cm 띄울게요. 자, 이렇게 의자에 진짜 앉는 게 아니라 10cm 정도 띄운 상태로 쭉 유지를 하면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요거 1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없을 때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혈당을 좀 낮출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역시나 스쿼트인데 스쿼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절 아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럴 때는 의자 등받이를 잡으면서 스쿼트를 하면 조금 편하거든요. 이거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서 하시고요. 의자, 그러니까 자기 보통 골반보다 살짝 넓은 정도로 다리 넓이 벌려주시고 발끝 살짝 바깥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네. 내려갈 때 무릎 그냥 이렇게 뒤로만 빼는 게 아니라 무릎 방향이 발끝 방향과 같이 맞춰줄 때가 무릎이 가장 이제 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광도는 얼마나 깊게 앉느냐 정도로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혈당을 태우는 데 중점을 둘 거니까요. 자, 발끝으로만 서볼게요. 뒤꿈치 떼주세요. 거짓말이지. 자, 뒤꿈치 딱 떼고 이 상태로 스쿼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종아리까지 힘이 들어가요. 어머! 엄청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엉덩이만 쓰는 게 아니라 허벅지, 종아리까지 발에 있는 모든 근육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혈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태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한 1, 2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배워왔습니다. 아니, 민혜연 선생님은 PT 선생님 같지 않아요? 너무 잘해. 너무 안정적이고 정말 회원 같았어요. 10회 연장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운동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당뇨와 관련된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린다. 자,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오래 앉아. 오래 앉아 그건 아니다. 오 아닌가? 아니. 그건 맞는데 이거보다 더한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래 누워있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일상생활 하는 분들 좀 앉아서 많이 하니까 컴퓨터 작업도 있고. 예. 저는 그래도 엑셀 것 같은 게 오래 앉아 있는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이 다 당뇨병에 잘 걸린다 그러면 이거 왠지 안 될 것 같아서요. X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점심시간 이용해서 꼭 걸으라고 그렇죠. 이렇게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O. 아, 정말 예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O입니다. O예요? O, 예.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 신진대사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이 사실 제일 좋은데 아무래도 오래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질환의 합병증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 더 유명한데 역시 당뇨병도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오래 앉을 수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성을 더 크게 이제 느끼기 때문인데요. 자, 이 실제로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도 22% 상승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퀴즈도 한번 볼게요. 네, 다음 퀴즈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른 체형인 분들은 당뇨병에 잘 안 걸린다.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면은 O. 마른 그래도 당뇨라는 걸린다고 생각하면은 X. X예요, 저는. 물론 마른 당뇨 있겠죠. 네. 하지만 비율로 보자면 저는 네. 주변에 당뇨 걸리신 분들 중에 통통하신 분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서 아. O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당뇨 걸리고 나면 또 빠지던데. 그렇죠. 네, 빠지는 예리하시네요. 당뇨가 있고 찌는 당뇨가 있죠. 그래?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당뇨가 저거 초반에 비율- 이제 조절이 안 되면 빠지기도 하거든요. 네. 자, 일단은 근데 정답. 은 X. 네. 다 틀렸네, 네. 오늘. 당뇨병 이후에 말라지는 거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마른 체형이신 당뇨병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비만이신 분들의 비율은 53.2%였어요. 그럼 이제 반면에 비만이 아니라 마른 체형이신 분들도 46.8%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반반이야. 비슷비슷하죠. 네. 이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환경적인 요인, 또 내가 받는 스트레스나 습관적인 부분,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좀 마르다고 해서 당뇨병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당뇨병에 대한 OX 퀴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한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 영상으로 만나보기 전에 검진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름 심유정, 나이는 61세이시고요. 식사 시간이 좀 불규칙적이었고 폭식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하루 수면 시간은 8시간, 또 당뇨 전 단계 체중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당뇨 전 단계를 지금 진단받았다고 했거든요. 당뇨병하고 당뇨 전 단계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건 내가 혈당으로 검사를 했을 때 정상 수치보다는 높지만 당뇨병을 진단받는 것 그 경계선보다는 낮은 그러니까 요 약간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뇨 검사를 할 때 우리가 혈당 수치 두 가지 보잖아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내당능 장애와 공복 혈당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당능 장애는요. 식후 혈당이 정상치보다는 높지만 당뇨까지는 아닌 경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당을 좀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복 혈당 장애는 공복 혈당 8시간 이상 공복을 했을 때 이 수치가 정상보다 높지만 역시 당뇨 기준에는 못 미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당뇨병 전 단계라는 건 말 그대로 당뇨가 되기 아직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질환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당연한 또 얘기는 이거를 그대로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당뇨는 아직 아니네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이 환자분들 중에서 5에서 10%의 환자분들은 1년 이내에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 이제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그런 기로에 서 계신 그런 상태이신데요. 네.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셨는지, 이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건강 관리하시고 계시는지 정말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까 식단이 7, 그죠? 운동이 3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꾸로 말했구나. 예. 하여튼 그래서 그 당뇨병 무엇보다 식단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식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매 눈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식단이 7, 약간 속았어요. 저는 운동이 수산적으로. 속았어요. 이렇게 딱 하니까 우리 선생님 귀 빨개지는 거 소화기 좀 갖다 주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어떻게 건강을 리모델링 했는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8월. 자신만의 방법으로 널뛰는 당화혈색소 관리에 성공했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혈당의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관리에 성공한 심유정입니다. 당뇨와의 작별을 구한 심유정 씨. 매일 아침 한 권의 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유정 씨. 퇴직 후 여유를 즐기며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퇴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야 찾은 나만의 시간을 허투루 쓰기 싫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유정 씨를 보고 있으니 또 하나의 행동이 눈에 띕니다. 뭘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
땀이나 호흡으로 수분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 공복 시에 이 물을 먹고 있는데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수분도 보충이 돼서 물 한 잔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일상에서 자신만의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유정 씨.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는데요. 자는 동안 경직된 몸을 깨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답니다. 지압하고 있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혈당 관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압을 꾸준히 하면은 노폐물이랑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지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유정 씨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거든요. 공복 혈당이 120에다가 당화 혈색소가 5.9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 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더라고요. 매일같이 해오던 일과가 사라지면서 생활 패턴 또한 달라졌다는데요. 그로 인해 식습관도 엉망이 되어버렸답니다. 체중도 5kg 이상 정도 불어나면서 당화 혈색소도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자연스레 무기력증이 찾아온 유정 씨. 덩달아 식사 습관도 불규칙해지면서 뱃살이 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아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답니다. 언제 이렇게 살이 쪘대. 불어난 체중과 요동치는 당화혈색소 숫자를 잡기 위해 유정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식사량 조절. 하지만 현저히 줄어든 식사량으로 인해 오히려 간식을 섭취하는 일이 잦아졌다는데요. 아, 밥을 적게 드시고 배가 고프니까 저렇게 과자를 드시고 계시네요. 근데 과자에 빵까지 너무 행복해 보이긴 하는데 혈당이 좀 걱정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이제 밥 대신에 오히려 간식을 드시게 되면 먹게 되는 총 섭취량은 오히려 더 많이 늘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체중 증가는 물론이지만 혈당 관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변화를 다짐한 유정 씨.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면 체중도 되돌리고 당뇨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예전의 생활 습관을 다 바꿨어요.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체중 감량은 물론 당화혈색소 수치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며 혈당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신경 쓴 것이 바로 식단 관리였습니다. 제가 1인 1식도 해봤고요. 샐러드만 또 먹어봤거든요. 근데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제한되게 먹다 보니까 오히려 배도 고프고 다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식으로 하되 당화혈색소랑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되는 게 뭐 없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바로 이 반아등 쌀이더라고요. 이 쌀이 바로 유정 씨의 혈당 관리 비법이라는데요.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쌀로 바꾼 이후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5.6%까지 떨어지면서 혈당은 물론이고요. 체중 감량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을 도왔다는 바나듐 쌀밥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윤기 흐르는 고운 자태에 한 번, 고소한 냄새에 또 한 번. 식욕 자극하는 바나듐 쌀밥의 유혹에 넘어간 유정 씨. 우리 남편도 너무 좋아하겠다. 예전에는 흰 쌀맛만 보면은 먹고는 싶지만 당이 올라갈까 봐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바나듐 쌀밥은 부담이 없으니까 자꾸 먹게 돼요. 밥 먹는 즐거움을 되찾은 유정 씨. 설레는 기분으로 쌀밥에 곁들일 반찬들도 준비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오리고기와 쌈채소랍니다. 바나듐 쌀밥도 한 공기 가득 담아주는데요. 유정 씨표 건강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아, 밥 짓는 냄새가 옥도까지 고생했네. 나는데. 그래? 오늘 밥 먹자. 배고프지? 맛있는 거 있네. 맛있는 냄새 반찬이 여러 가지네. 밥만 먹어도 맛있겠다. 찰진 것 봐. 진수성찬 앞에서도 갓 지은 쌀밥부터 손이 가는 두 사람. 갓 지어서 맛있다. 어때? 밥만 먹어도 맛있는데. 칭찬은 유정 씨도 움직이게 한다죠.
오늘 하루 고생한 남편을 위해 한 쌈 가득 애정을 담아 건네봅니다. 당화혈색소 걱정 없이 마음껏 식사를 즐기는 유정 씨. 남편은 잘 먹는 아내의 모습이 그저 예쁘기만 하다는데요. 당신 당뇨 때문에 한동안 쌀밥은 피했잖아. 이렇게 쌀밥을 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그치. 당뇨병이 무서운 줄 아니까 나도 쌀밥만 보면은 피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흰 쌀밥을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 이게 당뇨로부터 해방되게 해준 승리의 V쌀이야. 우리같이 이렇게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최고 좋대. 나도 이제 슬슬 건강 관리를 해야 할 나이인데 아무래도 일반 쌀밥은 당뇨나 살찔까 봐 걱정이 좀 돼. 또 현미밥은 입안이 까끌까끌해서 먹기가 좀 불편해. 바나듐 쌀밥은 맛도 좋고 당화혈색소 관리나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니까. 쌀밥 좋아하는 우리에게는 딱이야. 자기랑 나랑 이제 바나듐 쌀 많이 먹고 노후를 행복하게 지내자. 좋아. 당화혈색소와의 전쟁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은 유정 씨 부부. 건강은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당뇨병의 위협에서 벗어나 이제 아주 건강한 리모델링에 성공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당뇨를 갖고 계신데 흰쌀밥을 드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흰쌀밥 노래를 부르셨는데 오늘 만나본 주인공이 흰쌀밥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했거든요. 흰쌀밥이 주인공이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나게 해준 굉장히 정말 최고의 비결이라고 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만나본 주인공이에요. 꾸준한 운동과 바나듐 쌀 덕분에 당뇨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선생님 바나듐 쌀 조금 생소합니다. 어렵죠. 이 바나듐 쌀은요, 당뇨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쌀인데요. 바나듐이 뭔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소 기호표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희귀한 미네랄 성분이거든요. 1801년도에 스페인의 한 화학자가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보석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쌀이에요? 바나듐 화합물입니다. 네, 화합물의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 미의 여신인 바나디스의 이름을 따서 바나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미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만큼 이 바나듐이 나이를 먹어도 아름답게 빛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논에 벼를 심고 나서 액체 비료를 이용해서 바나듐 함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재배한 게 바로 바나듐 쌀입니다. 근데 이 바나듐 쌀에는 일반 백미에는 100g당 당류가 0.5g씩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바나듐 쌀에는 당류가 0g입니다. 그러니까 이 쌀로 지은 바나듐 쌀밥도 당류가 0g입니다. 그럼 밥을 하기 전에도 당류가 0, 밥을 한 후에도 당류가 0. 와, 그러면 이거 정말 너무 착하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나듐 쌀이 당뇨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바나듐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가 시행됐던 해가 1922년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 전에 인슐린을 대체했던 게 바로 이 천연 미네랄 바나듐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바나듐은요, 이 원자 기호가 23인 원자 번호가 23인 금속 원소인데요. 특히 이 화학 기호가 V예요, V. 그러다 보니까 이 때문에 이 바나듐 쌀을 이 당뇨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승리의 V쌀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바나듐 하니까 지금 처음 듣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요 이 바나듐 쌀을 이미 여러 식품들을 통해서 섭취를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바나듐을 우리가 먹고 있었다. 뭘 먹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예, 자 우리가 흔히 드실 수 있는 뭐 땅콩이나 해조류 그리고 또 이 제주도에서 올라온 이런 생수 이런 것 안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식품 속에 바나듐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나듐을 평소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있었네요. 근데 바나듐 쌀이 당뇨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이 바나듐 쌀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강력한 인슐린 모방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과 그만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일부러 당뇨를 유발을 하고요. 4주 동안 이 바나듐 복합물을 투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고혈당, 포도당 불내증, 고인슐린 혈증, 또 콜레스테롤 혈증 및 고혈압이 모두 정상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당뇨병을 흰쌀밥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뭘 먹는지가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이 바나듐을 적정량 복용을 시킨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는 인슐린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고혈당이 정말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뇨병 환자도 마찬가지겠죠. 이 고혈당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고혈당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희가 시각적 예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소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고기를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거기다가 설탕을 뿌리는데 이 설탕을 우리 몸속에 들어온 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설탕 듬뿍 뿌려서 고혈당 상태에 이렇게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12시간이 지난 후에 한번 봤습니다. 예, 설탕을 뿌리지 않은 쪽은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요. 네. 설탕 뿌린 쪽은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소고기가 점점 검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당이 많을수록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고혈당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당화혈색소 잘 관리해서 고혈당을 벗어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련된 연구 결과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총 44명의 비만형 제2형 당뇨 환자에게 이 바나듐 화합물을 섭취를 하게 했는데요. 혈당과 관련된 매개 변수들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잘하면 당뇨 또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외에도 또 눈여겨볼 만한 연구는 뭐가 있습니까? 당뇨병 하면 이제 합병증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대표적으로는 신경계 합병증 또 혈관계 합병증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바나듐 쌀이 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당뇨병을 유발시켰던 이제 동물에게 바나듐을 적정량 섭취를 시켜봤더니 이 혈관 질환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 합병증을 예방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줬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뇨병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말초혈관 질환 등이 해결이 됐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중국 수촨성의 그 한 철강 그룹에서 이 바나듐에 노출이 되었던 근로자 533명과 그렇지 않고 노출되지 않았던 근로자 241명을 이게 비교를 해가지고 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나듐에 노출된 근로자들을 봤더니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죠. HDL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또 그다음에 그 동맥경화 지수 이것이 더 낮게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동맥경화 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인 중성지방과 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이 비율을 가지고서 나타내는 건데 이것들이 낮으면 낮을수록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바나듐 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아니 나이가 들수록 이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바나듐 쌀이 콜레스테롤 착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인다. 이거 좀 안심이 되네요.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바나듐 쌀은요, 우리 몸이 지나치게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우리 몸은 적당한 pH 7.4 정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나치게 산성화가 된다. 그러면 내 몸에서 세포들이 노화하기 쉽고 암세포가 생기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은 우리 몸이 지나치게 산성화돼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몸은 적정한 약 알칼리성 7.4의 pH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이렇게 산성화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산성식품을 우리가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 되겠죠. 산성식품. 네. 근데 아무래도 산성식품이라 하면 뭐 시고 새콤한 음식이 떠오르는데 어떤 게 산성식품이고 어떤 게 알칼리 식품이에요? 네, 일단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가 대표적인 산성식품에 해당되고요. 뭐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 캔디, 그다음에 초콜릿이나 국수랑 달걀 노른자도 이제 산성식품이고요. 또 콩이나 백미도 산성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칼슘이나 칼륨, 또 마그네슘 등의 알칼리성 무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이 이제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시금치라든지 양배추, 호박, 바나나, 그다음에 다시마나 미역, 그리고 또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됩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방금 백미가 산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바나듐 쌀도 겉보기에는 지금 백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바나듐 쌀도 산성식품에 해당하나요? 바나듐 쌀 속에는 이 천연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자,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걸 막아주는데 필수적인 영양소가 바로 이 미네랄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정부 기관인 국제개발처에서는 이 바나듐 쌀 속에 들어있는 이 바나듐을 굉장히 강력한 천연 미네랄인 녹색 에너지 미네랄로 규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듐 쌀 안에는 이렇게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오히려 산성화된 이 혈액들을 중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나듐 쌀 밥을 뭐 듬뿍듬뿍 챙겨 드셔도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산성식품인 육류, 뭐 이런 육류를 통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우리 몸을 위해서 산성식품을 아예 안 먹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해요. 절대 아니에요. 산성식품 먹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산성식품 아예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 산성식품만 드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쌀만 해도요. 쌀이 요즘 들어서는 이제 탄수화물의 대표 식품으로 여겨지면서 쌀 안에 탄수화물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쌀 안에는 셀레늄을 비롯해서 각종 미네랄, 비타민 또 여러 가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도 많고요. 식이섬유도 꽤 풍부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60여 종의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드시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쌀에 영양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적절하게 쌀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백미를 다른 곡식들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이 백미의 당 함량은 0.5g으로 서리태나 아니면 돼지 감자보다 낮았고요. 이 포화 지방산과 나트륨 함량 역시 다른 잡곡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부터 막 줄이시죠. 네. 일부러 막 밥량을 막 엄청나게 많이 줄이시기도 하는데 사실 살이 찌는 거는 쌀 때문에 찌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대신에 먹는 뭐 빵이나 면, 떡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문제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하루 종일 딱 쌀밥만 3끼로 먹었던 적 기억나시는 날 있어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잘 없어요. 디저트 없이 오직 밥만 먹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밥배 따로 있고 디저트배 따로 있고 간식배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니까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빵이나 과자나 이런 당질이 많은 음식들을 피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단맛이 우리의 뇌를 속여서 자꾸 중독되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적당량의 쌀밥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요. 미국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서는 70년 동안 쌀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쌀 다이어트를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식이 아니라 이제 한식같이 쌀 위주로 했을 때 실제로 4주 동안 운영을 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8.6kg 또 남성들은 13.6kg 정도의 체중을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늘 중요한 건 유지죠. 1년 후에도 참가자들의 68%가 체중을 유지했다고 하니까 진짜 쌀은 잘만 이용하면 여러분들에게 건강으로도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야, 이 바나듐 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혹시 좀 다르진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쌀밥 공주거든요. 똑같네. 제가 이걸 한번 제육이랑 너무 맛있는데요? 쌀밥 공주 맞네요. 그냥 밥인데? 진짜 그냥 백미인데? 그쵸? 다른 오히려 것도 없고 쫄깃해.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아무 죄책감 없이 정말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흰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좋네요. 그렇죠. 당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섭취할 때 바나듐 쌀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바나듐 쌀 일반 식품이다 보니까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신 것 같아서 과유불급입니다. 적정량 드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정을 하잖아요. 그 즉시부터 산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적은 양으로 소분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쌀알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모양이 잘 유지되어 있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 바나듐 쌀이라고 하는 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온 가족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먹어야 되는데 아쉽네. 방송 너무 시간이 맛있다. 방송 끝나고 먹을래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어느덧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요. 현재 서울의 하늘은 파란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끼어 있습니다. 다만 오후까지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우산 챙겨주셔야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이어지는 소나기는 주말에도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일 최고 체감온도가 여주가 36도, 구례가 36.7도 등 곳곳이 35도를 웃도면서 매우 무더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수도권을 포함해 폭염경보도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상승한 기온과 유입된 수증기로 인해서 오늘 오후 한때 영남에는 5에서 60mm, 호남 동부에는 5에서 40mm,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강수 차이가 큰 데다가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3도, 강릉과 대전이 35도, 대구가 36도까지 오르면서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푹푹 찌는 더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맑은 하늘 속에 매우 무덥겠고요. 토요일에는 중북부와 제주에, 일요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중북부와 충북, 영남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여름이 갈 때는 왠지 좀 더워서 막 힘들었는데 좀 서운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참 시간이 빠르다는 걸 요즘도 느끼는데요. 여름도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주말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ve the next channel